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오전 2시 34분입니다. 매일매일 시황을 하다가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들고 와봤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들이 있고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코인이 좀 약반등을 하다가 또 정체돼 있기도 하고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죠. 미국 증시도 조정을 주다가 또 반등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랑 우리의 증시의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리랑. 자, 2072년 근본이자가 폐지가 되고 이제 미국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금리 그래프입니다. 금리. 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네. 잘 안 보여서 우리가 이제 하얀색 선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놔봤습니다. 이거 뭐 제가 원래 쓰던 지표들이 있어서 덮어져 있네요. 금리인 부분이고 근본이체가 일단 70년 신약이 되고 이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일단은 은행에 돈을 맡기라고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기 시작했었나 봐요. 근본이체가 이제 없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좀 올려뒀다가 어쨌든 경제가 성장되면서 같이 이제 그때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죠. 80년대, 90년대는 발전을 쭉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 금리도 좀 빠지고, 보통 보면 8% 정도, 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금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전까지는 사실 이제 근본이자가 폐지가 되고, 금리가 발전되면서 움직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뭐, 이 부분이 지나고 나서, 여기 이제 뭔가 버블이 하나 터지게 돼요. 버블. 이게 뭐냐면 이제 닷컴 버블이랍니다. 여러분들 유명하죠? 밀레니엄 닷컴 버블. 그래서 무슨 닷컴이 계속 붙으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금리를 낮춰놨더니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돈을 푸는 거잖아. 왜냐면 처음에는 의심을 가지고 사람 돈을 안 맡기다가 뭐 사람들 미국 잘 돌아가네 뭐 믿을만하네 해서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춰놨더니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이게 시작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금리를 올렸더니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올린 상태에서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쭉 상승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버블이 딱 터집니다. 버블 터지면서 금리가 인하돼요. 약 6%, 7%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약 1%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낮췄더니 떨어지지. 낮췄더니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꼴렁꼴렁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뭐가 올라가요? 중국 경기가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금리가 떨어지면 하락장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서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금리를 떨어뜨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고금리 상황인 거예요.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 언젠가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 이제 한동안 제로 금리를 쭉 유지해버립니다. 왜? 대출이 감당이 안 되니까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출 때문에 계속 한 6년 가까이 그 제로 0.25금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되냐면 사실은 이때 중국이 세계 경제에 들어오게 돼요. 2008년이죠. 2008년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분들 중국산 하면서 요금했지만 이때 우리 중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역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언제 많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때일 겁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한국도. 그러니까 중국인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서 특히나 용민공 세대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뭐 이제 그 당시에 40대 정도가 됐던 이제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노동시장들이 쫙쫙 퍼면서 나가면서 세계에 대한 그 생산에 대한 그걸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제로금리 시대가 유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풀려도 물가가 주수가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중국 증시는 이때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 8년부터 중국 증시 차이나 A50 보면 되겠다, 그죠? 차이나 A50 어디 갔지? 네, 잠시만요. 네, CN50US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2014년 여기서부터는 이제 12년 밀정부터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죠. 이거 좀 항생지수 좀 볼까요? 네, 항생지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막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네요, 생각보다. 차이나 A50 이게 더 좋을 텐데 여기 쪽 차트가 좀 잘려 있어서 아무튼 중국 증시들이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크게 상승을 했죠. 다시 돌아가서 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일단 물가의 상승을 다 막아준 상태에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 올리자. 이건 이제 S&P 지수입니다. S&P 지수를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작게 만들어놨어. 로그를 붙여가지고 좀 작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되게 작아 보이죠? 요거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큰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1.5K에서 7K 반토막 났지만 3K에서 2K 거의 반토막 비슷하게 났어요. 그죠? S&P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뭐가 터지면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금리를 낮춰버리죠. 그래서 이 금리의 저평가된 이 금리의 영향으로 이제 이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떨어뜨릴 때를 보면, 금리를 인하시킬 때 보면 항상 주가가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국의 금리가 5.5%는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더 올릴까봐 겁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5.5% 금리가 높은 것 같으세요? 저 낮은 것 같으세요? 이 기준금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행은 가상금리를 붙이겠죠.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0.5 이렇게 더 붙입니다. 6%. 그럼 여러분들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또 보증 들어가면서 6.5%, 7%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집을 이제 바꾸거나 특히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이 이때죠. 우리가 이때가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러다가 코로나 때 박살이 났죠. 그럼 이게 대충 연도가 어떻게 돼요? 2017년, 18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러면 5년 정도 돼보십시오. 19년이라 칩시다. 19년 그럼. 5년 24년이잖아요. 그죠? 상업용 부동산이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만기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낮추려면 낮출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5% 유지를 못 할 겁니다. 절대로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죠? 그건 GDP를 의미하잖아요, 사실. GDP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섞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GDP라는 건 국민 소득이거든. 평균 인당 GDP가 지금 미국이 72,000달러가 돼요. 한국 돈으로 돌리면 이게 1억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평균이요. 그만큼 물가도 비싸요. 무슨 말이냐면 연봉 1억이 돼도 걔네들은 서민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저임금층이 되는 거예요. 거의. 최저임금층까지는 아닌가? 최저임금이 2만 원이잖아요. 그죠? 최저임금 2만 원이면 거진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네. 그러니까 되게 저민이 되는 거야. 빡세다는 거야. 1억 원 분들이 살기가.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5% 성장률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세계 전체 균형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고. 예전에는 중국에 나가서 값싸게 물건 생산하면서 이게 다 다져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지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 성장률이 천천히 이렇게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느리게 가야 되고, 선진국일수록. 우리도 예전에는 막, 우리 불과 이제 과거를 생각해보고, 한 20년 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물가가 얼마나 쌌는지. 20년 전 여러분들 물가 어땠나요? 저는 식당 가서 20년 전 2,000원 주고 밥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 10,000원이잖아요. 5배 올랐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임금도 그만큼 올랐어요. 그죠? 돈이 오르지 않은 건 학원비 뿐이야. 여러분도 학원비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학원비는 그때도 20만원 했고요. 지금도 20만원 해요. 과외비 같은 거. 그때는 배움에 대한 좀 써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죠? 2,000원에서 5,000원 올렸잖아. 그때 제가 노가다 알바 갔을 때도 막 그때 8만원에서 막 10만원 줬거든요. 지금 15만원 주잖아요. 노가다도 그러니까 인력 시장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물가는 이만큼 올라고 5배로 올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평균 임금은 당시에 최저임금 아마 제가 최저임금으로 보통 이게 만들어지고 최저임금 2,000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 2000년대 초반, 2003년, 2002년 올 때. 제 기억 그래요. 공공요금 적게 올라. 버스비는 적게 오를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버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00원씩 하죠. 2,000원 정도 한다고 쳤을 때도 그때에 비해서 적게 오른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만약에 이렇게 벅차게 올라가 버려. 돼지국밥 2만원 하는 시대는 와버리는 거야. 돼지국밥 10,000원 하는 시대가 오겠대 하는데 진짜 이제 10,000원 하더라고요, 이제. 그죠? 삼겹살 1인분에 10,000원 정도 못 먹죠, 요즘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게 경제가 이 성장률이 따라가야 우리가 그걸 벌어서 이 금리를 갚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5%짜리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요. 우리 뭐 가게를 차릴 수도 있고, 일단 그거잖아. 우리가 이걸 해서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돈 안 빌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경제 성장률로 전 지구적으로, 전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성장률이 이거랑 맞춰져 있단 말이야. 거의 맞춰져요. 그런데 미국의 장기 성장률 5%가 계속 유지가 될까? 지금 AI 때문에 좀 메탈 틀을 받고 있겠지. 결국은 이제 5%에서 미국의 적정 성장률이 약 3% 정도 될 겁니다. 2에서 3%. 이거 높게 쳐준 거예요. 선진국도 수입을 내는데 한동안 1% 이하 성장률을 보여줬었거든요. 그죠? 더 이상 물가가 안 오르고. 그죠? 어쨌든, 3%, 2%를 잡아도, 이런 정도의 조정이 등장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러면, 지금 S&P 지수를 좀 펴놓고 왔는데, 요걸 지금 지수로 봐서, 로그로 봐서 지금 굉장히, 그죠? 굉장히 해보이긴 했지만, 뭐라고 할까요? 요 정도만 빠진다고 했었을 때도, 여기 주가가 요만큼만 빠진다고 해도 지금 5K에서 4K 약 20%의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수가. 그럼 이것도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뚝 부러질 것인가라는 질문 던졌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이 구간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국. 여러분 친한 중국. 근데 이 나라가 세계에 생산 공장 일을 도맡아 했단 말이에요. 쓰레기 처리했잖아요. 우리 폐지 전부 다 중국으로 갔단 말이야. 쓰레기를 사주면서 얘네들이 나라를 발전시켰단 말이야. 대단한 놈들이에요, 진짜로. 무서워. 경계해야 돼, 이거는, 진짜로. 중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돈을, 금리를 올리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미국 자본들 끌어당기면서 이거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끌어당기면서. 그러면, 이거 버티는 게, 예를 들어서 버티는 게 언제까지 버텨질 거냐. 그럼, 주가가 이게 금리가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올리지도 못할 거예요. 올리지는 못하고, 이게 한 이 정도 에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증시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골디락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골디락스라는 게 증시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정을 좀 받으면서, 횡보를 치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미국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 많이 겪었어요, 그 얘네들이. 그래서 미국 증시를 무턱대고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금융정책이 지금 그 대선이 이제 총선이 이제 민주당 쪽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서, 그리고 뭐까지 좀 걱정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자감세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원숭이 생각, 조삼모사, 진짜 당장 자기네들 힘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심각한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통제를 맞으면 지금 당장 안 아플 뿐 나중에 더 몸이 아파지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진통제를 놔주겠다고 지금 하는 게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서 버티시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버티시면 지금 당장은 좋지만 여러분들 함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이 빡대가리 새끼가 그걸 못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렇진 않았었거든. 뭐 정치 이야기 좀 나왔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 되게 존경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분이 한 분인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뭐 금리 인하를 당장 한다면 우리는 좋겠죠. 국부 유치는 막 심각해질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되게 딜레마 있는 부분이 제가 잘 견디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글로벌한 뭐 이슈 정말 악재 뭐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세계 전쟁, 미중에 진짜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떨어지더라도 다시 타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왜냐면 떨어지는 이 약발로 또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올라간다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올라갈 때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평균 GDP가 1억이 되었습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1억이 됐다고 칩시다. 평균이. 그러면 지금 1억, 연봉 1억이라면 우아한 수준이에요. 그죠? 아닌가? 저는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이게 국밥 한 그릇이 3만 원이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연금,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연금을 얼마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50에서 100만 원? 국민연금 이 정도면 괜찮은 걸걸요? 아닌가요? 그럼 이걸로 국밥 한 그릇 3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한계거든요. 한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뷰를 가지면서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사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이 논리가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냐하면 상승한다기보다 물가가 이제 돈이 풀리니까 또 계속 돈이 풀리고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다에 이 돈이 풀리니까 여기 둥둥 떠 있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파도가 치다 보면 어떤 데 좀 많이 올라가 있다, 어떤 데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하고 이때 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본 시장이란 말입니다. 전체 자본. 그런 관점에서는 사셔도 괜찮아요. 왜? 돈은 계속 불어날 거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투기성으로 전분이 접근하신다면 비트코인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거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해서 5월달 초에 조정이 한번 겹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25년에 꽤 신뢰성 높은 고점을 겪고 나서 움직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25년에서 좀 26, 7년까지 파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깊은 바닥은 아니길 바라고. 그냥 뭐 행보성 이런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되게 재미없겠죠. 이럴 때 사실 포트폴리오를 좀 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맞춰 나가는 부분이고 이런 구간 시장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바닥을 다지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값싼 애들이 있을 겁니다. 값싼데 매출은 괜찮고 비전도 괜찮은데 왜 값이 이렇게 싸지? 에코프로같이 비싼 애들 말고 값싼 애들을 이렇게 모아 가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시장이 돌아왔을 때, 물가의 시장이 돌아왔을 때, 물가가 이제 상승되는 시장이 돌아왔을 때 얘네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모은 돈의
가까운 그런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코인을 하기 전과 코인을 하고 나니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물론 몸뚱아리는 개판이 났지만 그 전에는 제가 몸이 되게 좋았거든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 뒤로는 본문 안 가졌긴 했지만 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백지 그냥 그 전에 뭐 20대 중후반까지는 용돈 받았고 막 아르바이트라고 사교육계에서 뭐 학원 다니면서 돈을 좀 벌었던 것들 뭐 모아서 쓰고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9천만 원짜리 전세를 하나 얻어요. 이거 대출 조금 껴가지고 이게 제 전재산이었어요. 전재산. 근데 이게 여기 이 돈이 다 날라간 거잖아. 그때 얘기 들으셨죠 제 스토리? 다 날라가서 거의 다 이제 빚으로 바뀐 거지. 빚으로 바뀐 거지 이게 다. 이 보증금이 다 빚으로 바뀌 꽉 찬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30대 초중반에 넘어가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하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그래서 그 갚을 능력도 없고 한 달에 뭐 200만 원 겨우 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갚아. 진짜 그 당시에 300 벌면 전 그 당시에 월봉 3천이면은 정말 많이 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한 5, 6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6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벌어도 다 갖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 그런데 제가 코인을 이걸 이제 그때 이제 물렸지. 코인에 물려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들으셨잖아요.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코인에 또 물리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악재들이 바바바방 터지면서 이제 감당이 안 된다. 더 이상 돈을 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얘기해서 1,000만 원 정도 급한 거. 사채는 제가 그 일부는 제가 그분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갚았습니다. 사태가 당시 27%인가? 근데 갚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로는 18%짜리 하고 몇 많이 남아 있었거든. 진짜 열심히 갚았어요. 근데 이 뒤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뒤에 이 금융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게 되고 투자를 연습을 하면서 이 뒤에 벌었던 분은 이것을 이때까지 10년 가까이 모았던 20대 중반부터 알바를 했으니까 모았던 것을 몇 배에 가까운 돈을 이 구간에서 모았어요. 물론 그만큼 체력을 갈아냈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막 매매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투자에 정말 참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자산을 관리하면서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뭐 하면서 저평가된 부분을 천천히 모아 가시고 쫄지 않고 이게 이 코인 이거 힘들잖아요. 쫄지 않고 모아 가시고 이런 위험한 시기에는 안전자산으로 좀 빠졌다가 또 그런 글로벌 그 양적 완화 시장에 도래하면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그래서 사모으면 이런 흐름이 등장한다니까. 근데 지금 왜?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럼 좀 떨어질 순간에는 주가가 떨어진다니까. 떨어지고 나면 일정 시간 지나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때 또 사모으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매크로적인 글로벌적인 흐름인데 지금 막 더 간다 오른다 이거에 선전하면서 물론 저희 방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되게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공부하신 분들도 제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데 챙겨드릴 만한 그게 없어요. 끈덕지가 없어요. 제가 감히 이걸 챙겨드릴 그게 없어. 못 챙겨드리겠어. 몸털이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작은 단타 시험하게 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또 두고 봐야겠지. 이걸 내고 나면 제가 되게 힘들어지거든. 온톨로지가 움직이네요. 그죠? 가스 온톨로지랑 온톨로지 가스 좋아. 뭐 나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 등장하고 있고 아마 이 흐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4월 하순 정도까지 이는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뒤로도 뭐 그렇게 이제 뭐 빵빵 터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건 나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100만이 넘었는데 뭐 4월 하순 정도 넘어와서 5월 달에 여기를 봤다. 순간적으로 50만원대 초반을 봤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재수 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등 나오면 팔아버리면 돼요. 나올 거거든 웬만하면. 이렇게 밀어버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럼 나오면 그 밀어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되게볼 만한 일이고. 이해되시죠? 이런 높은 자리에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런 차트를 좀 트레이딩 표 차트를 좀 만지면서 이렇게 차트 겹칠 수 있는 게 있구나.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그냥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지금 막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하기가 조금 그렇다. 근데 뭐 알아서 하셔라. 이 구간은 제가 뭐라 하긴 그렇습니다. 뭐 솔라도 살짝 올라가려나? 그죠? 뭐 살짝 한번 들어줄려나? 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반타는 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솔라나? 왜냐면 그냥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A, B, C.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까지 가든가 아니면 둘 다가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둘 다가 다시 깨지듯이 갈 수도 있고 뭐지. 이쪽을 일단 6위로 보는 거거든. 딱 단타는 지금 하는 사기가 맞는 한데 그래도 물리지는 마세요. 물리면 나중에 또 많이 다칠 수 있으니. 그리고 현금 시대를 좀 들고 계시면 분명히 싸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근데 물론 싸졌다고 무조건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싸지면 또 그것을 다지는 흐름이 또 등장하겠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간 또 꾸준히 모아가면 되니까. 그죠? 지금은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단타의 이런 감각은 잡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샀다 팔았다 한번 해보십시오. 수수료 좀 날리더라도.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